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우리는 질병을 앓으면서 삶을 이어가기보다는 질병 없이 더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장수는 얼마나 더 오래 사는가를 뜻하는 실제 수명, 생물학적 수명과 얼마나 잘 살아가는가의 건강 수명을 뜻합니다. 우리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강 수명에 초점을 맞춰 신체 기능과 정신 기능을 잘 유지하고 나아가 더욱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의학, 의학 2.0은 부상, 사고, 감염병 등 급성 질환에는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지만 병 진단을 내린 뒤 사후 대처하는 접근법이 가장 큰 문제점에 있습니다. 노화의 만성질환은 감기처럼 걸리거나 안 걸리는 예분법식 질병이 아니며 만성질환은 아주 오래전부터 징후가 시작되어 보이지 않게 누적되다가 병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학 2.0은 암, 치매, 당뇨, 심장병 등을 별개의 질병으로 보고 각각 대처합니다. 그러나 의학 3.0의 관점에서 만성질환은 하나하나가 따로 생기는 단일 질환이 아니며 이 질병들은 노화의 질환이라는 긴 스펙트럼상의 한 질병 과정이며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지금부터 나아가 최대한 일찍부터 운동, 식단, 수면, 정서 건강에 주목하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전술과 도구를 찾아 삶에 적용해야만 합니다. 병 진단이 내리면 이미 뒤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대한 일찍부터 예방과 대처에 나서는 사전 대응 의학, 의학 3.0으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오늘날 만연한 만성질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이 들수록 더 건강해지는 비결, 질병 해방입니다. 이 책은 아마존과 뉴욕타임즈에서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책인데요. 세계가 주목하는 장수의학 권위자이자 노화와 만성질환 전문가인 피터 아티아 박사가 질병과 노화를 피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건강과 장수, 노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마인드셋을 완전히 바꾸어 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백세인의 비밀. 나이 들수록 더 건강해지는 비결. 백세인은 10에서 30년 더 건강하고 더 젊게 산다. 많은 백세인이 다소 노쇠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하다. 미국에서 100세 이상인 사람의 전반적인 사망률은 무려 36%에 달한다. 이는 할머니가 101세면 앞으로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약 3분의 1이라는 의미다. 죽음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셈이다. 더 깊이 살펴보면 가장 오래 산 이들의 상당수가 폐렴을 비롯한 다른 기회 감염으로 사망하며 극소수 100세인만 정말로 고령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사망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요컨대 100세인 중 대다수는 우리 같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노화의 질병들인 뇌기사 질병에 굴복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차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바로 100세인은 이런 병에 걸리더라도 우리 같은 나머지 사람들보다 훨씬 늦게 병에 걸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2년이나 3년, 5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수십 년을 말하는 것이다. 뉴 잉글랜드 100세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보스턴 대학교의 토머스 펄스 연구진은
전체 인구에서 5명 중 1명은 72세에 어떤 종류든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백세인은 거의 30년이나 더 지나 100세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5명 중 1명이라는 암 진단율에 도달한다. 마찬가지로 전체 인구의 4분의 1은 75세에 임상적으로 확실한 심혈관 질환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을 것이다. 반면에 백세인은 92세에야 그런 비율에 다다른다. 뼈 손실, 즉 골다공증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백세인은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16년 더 늦게 골다공증에 걸린다. 뇌졸중, 치매, 고혈압도 마찬가지다. 백세인은 이런 질환에 훨씬 더 늦게 걸린다. 그들의 장수가 단지 질병 지연의 함수인 것만은 아니다. 백세인은 노년이 비참함과 쇠락의 시계라는 전형적인 틀을 부정하곤 한다. 펄스, 바르질라이 같은 연구자들은 백세인이 전반적으로 꽤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관찰했다. 이 점도 대다수 사람이 예상하는 양상에 들어맞지 않는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들 골프를 치고 항공기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린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펄스의 연구에서 95세 이상인 이들은 모두 요리해 먹기, 자기 발톱 깎기 같은 일상활동, 단순해 보이지만 나이 들수록 엄청나게 하기 어려워지는 이런 일을 수행하는 능력과 인지 기능을 조사하는 표준 평가 척도에서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았다. 신기하게도 100세인 중 여성이 남성보다 적어도 4배 이상 많음에도 인지검사와 기능검사 모두에서 남성이 대체로 점수가 더 높게 나온다.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사는 것은 분명하므로 처음에는 역설적으로 보일 수 있다. 펄스는 일종의 선택 과정이 작동한다고 믿는다. 남성은 중년부터 심근경색과 뇌졸중에 더 취약해지는 반면 여성은 10에서 20년 더 늦게 취약해지고 이런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더 적기 때문이다. 그 결과 남성 집단에서는 더 노쇠한 이들이 솎아져서 비교적 건강한 남성들만 100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된다. 반면에 여성들은 노화 관련 질환과 장애를 앓은 채로 더 오래 살아가는 경향이 나타난다. 펄스는 이를 양날의 칼이라고 말한다. 여성이 더 오래 살긴 하지만 건강은 더 안 좋은 경향이 있다는 의미에서다. 남성이 더 건강해 보이는 경향이 있다. 연구진은 실제로 그런지 측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 생각에 이는 평균적으로 남성이 근육량이 더 많다는 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근육량은 긴 수명 및 기능 유지와 상관관계가 높다. 그러나 100세를 넘어서 그다지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100세인은 나머지 집단보다 이미 여러 해 동안 건강한 삶을 누려왔다. 그들은 수명뿐 아니라 건강 수명도 유달리 길다. 더욱 놀라운 점은 펄스의 연구 참여자 중 110세 이상의 초100세인과 105세에서 109세 사이의 준초 100세인이 100세인 전체보다 실제로 더 건강한 경향이 있다고 나온 것이다. 뛰어난 생존자인 그들은 그런 고령의 나이에도 수명과 건강 수명이 거의 동일하다. 펄스 연구진이 논문 제목에 쓴 그대로다. 나이 들수록 더 건강해진다. 수학적으로 100세인의 유전자는 때가 되면 100세인에게 위상 변화를 일으킨다. 즉 100세인의 수명과 건강 수명 곡선 전체를 10년이나 20년 또는 30년 더 오른쪽으로 옮긴다. 그들은 더 오래 살 뿐 아니라 거의 생애 전체에 걸쳐서 또래들보다 더 건강하고 생물학적으로 더 젊었다.
60세 때 그들의 심장 동맥은 35세일 때만큼 건강했다. 85세 때 그들은 마치 60대였을 때처럼 보이고 느끼고 기능했다. 그들은 운전면허증에 찍힌 사진보다 한 세대 더 젊어 보였다. 우리가 모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효과다. 끝자락 10년, 덤 10년 개념과 수명대 건강수명 그래프로 돌아가 보자. 의학 2.0은 건강수명이 취약한 상황에서 수명을 늘림으로써 생의 말년에 질병과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기간인 이환 기간을 더 길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오래 앓다가 사망한다. 끝자락 10년을 대체로 환자로서 보낸다. 대조적으로 100세인은 대체로 20-30년 앞서 사망한 이들보다 훨씬 더 짧게 앓은 뒤 사망한다. 이를 이환 압축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생애 말년에 노쇠해지는 기간이 짧아지고 건강한 삶의 기간인 건강 수명이 길어진다는 의미다. 100세인의 삶에 더 가까운 인생 경로 또는 그보다 더 나은 인생 경로를 사람들이 살도록 돕는 것. 이것이 의학 3.0의 목표다. 100세인은 더 오래 살 뿐 아니라 건강한 상태에서 더 오래 산다. 그들 중 상당수는 덤 10년을 10년이나 20년, 나아가 30년까지 더 누린다는 의미다. 90세인 그들이 60대의 평균적인 사람보다 더 건강할 때도 있다. 그리고 노쇠해질 때 기간은 되게 짧다. 신체 기능을 잘 유지하고 만성질환 없이 오래 살다가 생애가 끝날 무렵에 더 짧게 앓다가 세상을 뜨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원하는 바다. 차이점은 대다수 100세인이 유전자와 행운 덕분에 거의 우연히 장수와 좋은 건강을 얻은 듯한 반면 우리 대다수는 같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질문으로 넘어가게 된다. 100세인은 어떻게 만성질환을 늦추거나 피하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장수 유전자가 모든 사람에게 없는 이유. 바로 여기에서 유전자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대다수가 장수 유전자를 지니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 부모가 장수 유전자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100세인에게 우월함을 안겨주는 유전자들을 식별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역공학을 통해 그런 유전자들의 표현형과 효과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일은 비교적 수월해 보인다. 100세인 수천 명의 유전체 서열을 분석한 다음 전체 인구보다 이 집단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유전자나 유전자 변이체를 찾는다. 이것들이 후보 유전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실제로 수천 명을 대상으로 유전체 전체를 분석했을 때 나온 것은 거의 없었다. 유전적으로 볼 때 100세인 사이에는 공통점이 거의 없어 보였다. 그러니 결국 그들의 장수는 뜻밖의 행운 때문일 수도 있다. 장수 유전자는 왜 이렇게 찾기 힘들까? 그리고 100세인은 애초에 왜 이렇게 드물까? 모두 자연 선택으로 귀결된다. 우리 대다수는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50년 동안 순조롭게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삐걱거리기 시작한다. 진화적으로 번식할 나이가 지난 뒤에는 자연 선택의 힘이 많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중년과 그 이후에 바람직하지 않거나 심지어 해롭다고 판명난 유전자는 이미 자식에게 전달한 뒤이기에 제거되지 않는다. 확실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남성 탈모를 일으키는 유전자가 그렇다. 젊을 때 우리 머리는 윤기 나는 숱 많은 머리카락으로 덮여 있으며
이런 머리카락은 짝에게 호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자연 선택은 50대인 남성의 머리숱이 많든 적든 사실상 개의치 않는다. 탈모인인 내게는 다행스럽게도 탈모는 장수와 별 관련이 없다. 그러나 이 일반 현상은 왜 중년 이후에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여러 병에 걸리게 하는 성향을 지닌 유전자가 우리 유전자 풀에서 사라지지 않은지 설명해 준다. 한마디로 자연 선택은 노년에 알츠하이머병이 생기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다. 우리의 번식 적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치매가 생길 즈음이면 우리는 그 유전자를 이미 자식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 중년에 우리의 심장병이나 암 위험을 촉진하는 유전자도 마찬가지다. 일부 백세인을 포함해 우리 대다수는 이런 안 좋은 유전자들을 지니고 있다. 사실 이런 유전자들이 생애의 더 이른 시기에는 어떤 이점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 늙어서는 불리하지만 젊어서는 유리하기에 진화적으로 보존되는 이 현상을 맞버팀 다면 발현이라고 한다. 한 가지 설득력 있는 이론은 백세인이 우리의 전형적인 유전체 결함이 입히는 피해를 막아주는 다른 유전자들을 지녔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산다는 것이다. 심혈관 질환과 암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고 다른 이들이 잃어버린 지 수십 년이 지나도록 인지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유전자들이다. 그러나 자연 선택은 노년에 해로운 유전자들이 번성하도록 허용할지언정 위에서 설명한 이유들 때문에 더 유익한 장수 촉진 유전자들을 장려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는다. 따라서 극도로 많은 나이에 도달하는 정확한 유전적 경로는 백세인마다 다른 듯하다. 장수를 달성하는 방법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다. 백세인의 단 한 가지 비밀, 회복력. 장수하고 싶다고 수십 년에 걸친 흡연과 음주 같은 백세인의 안 좋은 행동을 따라했을 때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적다. 그러나 설령 백세인의 전술을 모방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은 우리 전술에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도울 수 있다. 그들의 초능력은 비교적 뛰어난 건강 수명을 유지하는 한편 만성질환의 도래 시기를 10년이나 20년, 더 나아가 30년까지 막거나 늦추는 능력이다. 우리가 모방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 위상 변화다. 그러나 거의 오로지 병에 걸린 상태로 더 오래 살도록 돕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의학 2.0은 그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의학 2.0에서 개입은 거의 언제나 너무 늦게 병이 이미 자리를 잡은 뒤에 이루어진다. 우리는 시간표의 반대쪽 끝을 주시하면서 병이 시작되기 전에 늦추거나 멈추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질병의 존속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발병을 지연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단지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모든 만성질환을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 목표는 질병 없이 더 오래 사는 것이다. 이는 의학 2.0의 또 다른 결함, 여러 만성질환을 서로 완전히 별개라고 보는 결함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 예로 당뇨병은 암과 알츠하이머병의 주된 위험 요인임에도 우리는 당뇨병이 그것들과 전혀 무관한 양 다룬다. 이런 질병별 접근법은 미국 국립보건원의 칸막이 구조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암 담당, 심장병 담당식으로 전담기관이 따로따로 존재한다. 공통점을 살펴봐야 할 때 각 질병을 별개로 취급한다. 일리노이 대학교 시카고 캠퍼스에서
노아의 인구 통계학을 연구하는 제이 올샨스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심장병, 암, 뇌졸중, 알츠하이머병을 따로따로 공략하려고 애쓴다. 마치 이 질병들이 어떻게든 서로 무관하다는 양 말이다. 실제로는 우리가 겪는 질병들, 그리고 노화에 따른 쇠약과 장애 할 것 없이 나이 들면서 생기는 거의 모든 문제는 노화의 생물학적 근본 과정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각 질병을 아주 조기에 예방할 생각을 해야 한다. 또 우리는 공통의 원인과 위험 요인을 통해 내 기사 질병 모두를 한꺼번에 표적으로 삼아서 아주 조기에 전반적으로 예방할 생각도 해야 한다. 대사 건강을 개선하고 2형 당뇨병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면 심혈관 질환, 암, 알츠하이머병 위험도 한꺼번에 줄어든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모든 만성질환의 위험을 다 줄이는 운동 유형도 있는 반면 백세인이 대체로 유전자를 통해 얻는 신체와 인지 회복력,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형의 운동도 있다. 이런 수준의 예방과 개입은 의학 2.0의 기준에서는 지나치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나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종합하자면 나는 백세인의 비밀이 한 단어로 요약된다고 본다. 바로 회복력이다. 백세인은 수십 년 동안 흡연을 하면서도 암과 심혈관 질환에 저항하고 그런 병들을 피할 수 있다. 그들은 안 좋은 식사 습관을 지니고도 이상적인 대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또래들이 굴복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도 인지와 신체 노쇠에 저항한다. 우리가 함양하고자 하는 것이 이 회복력이다. 알리가 잘 준비해 포먼의 공격을 버티고 결국에는 이긴 것처럼 말이다. 알리는 영리하게 그리고 철저히 준비했고 경기 훨씬 전부터 오랫동안 전략에 맞추어 훈련했고 종이 울리자마자 준비한 전술을 펼쳤다. 알리는 이 전술을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었겠지만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경기에서 이길 수 있을 때까지는 충분히 펼칠 수 있었다. 치매에 맞서는 4가지 전략 원칙. 오늘날 알츠하이머병은 우리가 백세인이 되기 위해 넘어야 하는 마지막 4기사 질병, 우리가 직면하는 마지막 장애물이다. 대개 알츠하이머병은 생애의 느지막한 시기에 진단을 받는다. 그리고 백세인은 훨씬 더 늦게 이 병에 걸리거나 아예 걸리지 않는다. 치매에 걸리지 않고 사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갈 확률도 높아진다. 인지력이 건강 수명의 3가지 핵심 요소 중 하나임을 기억하자. 그러니 과학이 더 효과적인 치료법을 내놓기 전까지는 예방이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다. 따라서 우리는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신경퇴행성 질환을 아주 일찍부터 포괄적으로 예방하는 접근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우리 전략은 다음 원칙들의 토대를 두어야 한다. 1. 심장에 좋은 것은 뇌에도 좋다. 혈관 건강, 낮은 염증, 낮은 산화 스트레스는 뇌 건강에 대단히 중요하다. 2. 간, 그리고 췌장에 좋은 것은 뇌에도 좋다. 대사 건강은 뇌 건강에 대단히 중요하다. 3. 시간이 핵심이다. 우리는 더 일찍부터 예방을 생각해야 하며 유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인 사람일수록 더 일찍부터 예방에 힘써야 한다. 심혈관 질환은 아주 기나긴 싸움을 벌여야 한다. 4.
인지력 감퇴를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운동이다. 우리는 식사요법과 대사를 많이 다루어 왔지만 운동은 다방면으로 혈관, 대사, 뇌 건강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듯하다. 5가지 전술 영역. 운동, 영양, 수면, 정서 건강, 분자. 지금부터는 전술을 살펴볼 차례다. 전술이란 이 낯설고 때때로 위험천만한 새로운 환경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우리가 쓸 수단과 방법을 말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기존의 기대 수명을 넘어서 덤으로 최고의 수십 년을 더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이를 먹을수록 커지는 질병과 사망 위험을 줄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할 때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 의학 3.0은 누군가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전술 영역이 5가지라고 본다. 첫 번째는 운동이다. 나는 운동이 수명과 건강수명 양쪽에서 월등한 차이로 가장 강력한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운동은 한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운동을 유산소 효율, 최대 산소 섭취량, 근력, 안정성으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두 번째는 식단 또는 영양이다. 나는 이를 영양생화학이라고 부르는 쪽을 더 선호한다. 세 번째 영역은 수면이다. 의학 2.0이 비교적 최근까지도 과소평가하던 영역이다. 네 번째 영역은 정서 건강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도구 집합을 포함한다. 마지막 5번째 영역은 의사가 의대와 그 이후에 배운 다양한 약, 영양제, 호르몬 같은 것이다. 나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외인성 분자라고 부르고자 한다. 몸 바깥에서 들여오는 분자라는 뜻이다. 어떤 전술 영역은 언뜻 볼 때 좀 뻔하게 여겨질 법하다. 운동, 영양, 수면, 정서 건강이 그렇다. 당연히 우리는 이 모든 영역을 최적화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어떻게? 악마는 언제나 세부 사항에 숨어 있는 법이다. 운동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 식단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더 푹 잘 수 있을까? 이 각 영역에서 포괄적인 목표는 명확하지만 구체적이면서 미묘한 전술은 그렇지 않다. 거의 무한히 많은 대안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로 깊이 파고들어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전술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필요한 경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그러자면 뻔한 것 너머로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효과적인 전술의 구성 요소는 무엇일까? 이를 설명할 때 나는 교통사고를 예로 들곤 한다. 교통사고는 모든 연령 집단에 걸쳐서 월등히 많은 목숨을 앗아간다. 이런 죽음 중 상당수를 예방할 수 있다고 믿는다. 교통사고 사망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교통사고를 피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기는 할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확실한 전술들이 있다. 안전띠를 매고 운전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말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최대 3분의 1은 음주 때문이다. 또 교통사고 사망률 통계를 보면 과속이 약 30%를 차지한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주의를 환기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다지 놀랍지 않고 깨달음을 제공하지도 않는다. 위험 구간 파악은 좋은 전술을 개발하는 첫 단계다. 나는 고속도로가 차량 속도가 빠르므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고 거의 의례 자동으로 가정하곤 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의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해 보니
교차로 사망 사고가 아주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거나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이 다른 차의 왼쪽, 즉 운전석 쪽을 들이받는 사례가 가장 흔하다. 전형적인 측면 충돌 사고로 사망한 운전자는 잘못이 없는 경우가 많다. 좋은 소식은 교차로에서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권한을 지닌다. 교차로에 진입할지 언제 진입할지 판단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교차로에서 충돌을 피하는 구체적인 전술을 개발할 기회를 얻는다. 우리는 왼쪽에서 운전석을 향해 다가오는 차를 가장 우려하므로 이 방면에 특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복잡한 교차로에서는 먼저 왼쪽을 보고 이어서 오른쪽을 본 뒤 처음에 뭔가 놓쳤을 때를 대비해 다시 왼쪽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제 우리는 매번 운전할 때마다 쓸 수 있는 구체적인 전술을 하나 얻었다. 100%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도 이 전술은 소소하지만 입증 가능한 방식으로 우리의 위험을 줄인다. 더 좋은 점은 우리 전술이 지렛대 효과를, 즉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상당한 위험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전술에 접근한다. 모호하고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표적으로 나아가는 방식이다. 우리는 데이터와 직관을 이용해 우리 노력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출지 파악하고 피드백을 통해 어떤 것이 효과가 있고 없는지 판단한다. 그리고 사소해 보이는 작은 조정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쌓이면 상당한 이점을 낳을 수 있다. 내 교통사고 비유가 좀 생뚱맞아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 장수를 탐구할 때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동차는 우리 사회 어디에나 있으며 우리가 잘 관리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환경 위험이다. 마찬가지로 나이 들수록 건강을 유지하려면 위해와 위험을 안겨주는 온갖 것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건강을 잘 다스리며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운동이 최고의 장수약인 이유. 운동은 노화의 질환들을 막는 효과가 너무나 뛰어나기에 흔히 약과 비교되곤 한다. 도발적인 질문을 하는 성향이 있는 스탠퍼드 의대 과학자 존 이어니더스는 운동 연구와 약물 연구를 나란히 비교함으로써 이 비유가 실제로 들어맞는지 조사해 보기로 했다. 그는 많은 무작위 임상시험에서 심장동맥 질환, 당뇨병 전 단계나 당뇨병, 뇌졸중의 사망률을 줄이는데 운동 기반 개입이 다양한 약물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알아냈다. 더욱 좋은 점은 이것이다. 운동을 처방하는 데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점이다. 나는 이 효과 중 상당수가 역학적 개선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운동은 심장을 강화하고 순환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무엇보다 세포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중요한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의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준다. 미토콘드리아 건강 증진은 포도당과 지방 대사 능력을 향상시킨다. 늘어난 근육량과 강해진 근력은 몸을 지탱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 대사 건강을 유지시킨다. 이런 근육은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이다. 이 목록은 쭉 이어지지만 요약하자면 이렇다. 운동은 사람이라는 기계가 더 오래 훨씬 더 잘 작동하도록 돕는다. 더 깊은 생화학적 수준에서 보면 운동은 실제로 약물처럼 작용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운동은 몸이 약물 같은 효과를 내는 내인성 화학 물질을 생산하도록 자극한다.
운동을 할 때 우리 근육은 사이토카인이라는 분자를 생성한다. 사이토카인은 몸의 다른 부위들로 신호를 보내어 면역계를 강화하고 근육이 많아지고 뼈가 튼튼해지도록 자극한다. 달리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지구력 운동은 기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뇌 영역인 해마의 건강과 기능을 향상하는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라는 또 다른 강력한 분자를 생성하는 데 기여한다. 운동은 뇌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뇌 부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내가 운동을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있는 환자를 위한 연장통의 특히 중요한 도구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운동이 수명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주는 데이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의 논란의 여지가 없는 생물학적 사실에 가깝다. 그렇지만 나는 운동이 수면 연장보다 건강 수명 유지에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화의 주된 증표 중 하나는 신체 능력이 쇠약해지는 것이다. 우리 심폐체력은 주로 최대 심박수의 감소에 따른 심장 박출량 감소로 시작하는 다양한 이유로 감퇴한다. 10년씩 지날 때마다 근력과 근육량은 줄어들고 뼈는 허약해지고 관절은 뻣뻣해지며 균형 감각이 떨어진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사다리에서 떨어지거나 연석에서 미끄러지는 등 힘든 상황에 처한다. 해밍웨이의 말을 빌리자면 이 과정은 두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서히, 그런 뒤 갑작스럽게다. 나이를 먹으면 정말로 몸을 움직이기 힘들어질 수 있다. 종단 연구와 횡단 연구 모두 지방 뺀 체중과 활동 수준이 20대와 30대에서 중년까지는 비교적 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신체 활동 수준과 근육량은 약 65세부터 급격히 줄어들며 약 75세부터는 더욱 가파르게 떨어진다. 마치 70대 중반이 되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듯하다. 80세 무렵의 평균적인 사람은 근육을 최대였을 때보다 약 8kg 잃었을 것이다. 그러나 더 높은 활동 수준을 유지하는 사람은 훨씬 덜, 즉 평균 3에서 4kg만 잃었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인과관계의 방향이 어느 쪽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나는 아마 양방향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활동을 덜 하는 사람은 근육이 더 약할 것이고 근육이 약한 사람은 활동을 덜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속되는 근육 감소와 비활동은 말 그대로 우리 삶을 위험에 빠뜨린다. 근육량이 최소인 노인은 모든 원인 사망 위험이 가장 크다. 그래서 나는 근력 운동을 무척 강조한다.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 당장 하기를 권한다.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다. 내 어머니는 67세에 근력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삶이 바뀌었다. 근력 운동 프로그램이 비만이거나 암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사람들의 이동성과 신체 기능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수십 편이다. 이미 늙고 쇠약한 사람들조차 그렇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어디로 여행을 가든 간에 일주일에 4번은 근력 운동을 할 방안을 늘 찾아낸다. 영양 이야기. 나는 예전에 식단과 영양이 거의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더 이상은 그렇게 확신하지 못한다. 영양생화학은 우리 전술의 중요한 요소지만 이것이 장수로 나아가는 유일한 경로도 가장 강력한 경로도 아니다. 나는 이것을 구조전술에 더 가까운 것이라고 본다. 특히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과 이형 당뇨병 같은
정말로 심각한 대사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다. 근육량을 늘리거나 유지할 필요가 있는 노년층에게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수명과 건강 수명을 늘리는 수단으로서의 능력은 더 제한적이다. 좋은 영양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힘보다 안 좋은 영양이 우리를 해칠 수 있는 힘이 더 강하다. 이미 대사가 건강하다면 영양 개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 믿기 어렵다는 것을 나도 안다. 이런저런 식사요법을 옹호하는 온갖 주장들이 난무하고 의례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왔으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문제에서 1차, 2차, 3차 항은 모두 에너지 균형으로 귀결된다. 열량 제한, 시기 제한, 시간 제한은 그저 에너지 섭취량을 줄임으로써 영양 과잉과 대사 불건강 상태를 바로 잡으려는 도구일 뿐이다. 안 좋은 소식은 대다수 미국인이 대사가 건강하지 않으므로 영양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개 이 문제에 대처한다는 것은 총 에너지 섭취량을 줄이지만 개인이 지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우리는 혈당 수치를 너무 심하게 높이는 유형의 식품을 제외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한편으로 단백질 섭취량과 지방 뺀 체중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식으로 해야 한다. 바로 이 부분에서 까다로워질 수 있다. 단백질은 사실 가장 중요한 다량 영양소, 줄여서는 안 되는 다량 영양소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양 과잉 상태면서 근육 부족 상태일 것이라는 점도 명심하자. 그들에게는 단백질을, 따라서 근육량을 희생하는 대가로 열량을 제한하는 방식이 역효과를 낳는다. 옴기니의 말. 이 책은 의학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삼는다. 저자는 질병이든 노화든 건강이든 지금까지 우리가 노화와 장수를 대하는 방식이 낡았다고 본다. 대개 우리는 어떤 질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서야 허겁지겁 약을 먹고 식사를 조절하고 운동을 하는 등의 대책에 나서곤 한다. 또 미리 영양제를 신경 써서 먹거나 간헐적 단식을 하거나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도 사실 자신이 어떤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지 또 몸이 어느 쪽으로 취약한지 등을 그다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렇게 한다. 그러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사례도 많다. 저자는 이런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고 본다.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에, 즉 건강할 때부터 미리 자신이 어느 방면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지 파악해 약이든 식사든 운동이든 알맞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강조한다. 의학과 과학기술의 발전 덕분에 우리에게는 미리 또는 실시간으로 자신의 몸 상태를 알 수 있는 수단이 많다고. 예를 들어 유전체를 검사해 유전적으로 어떤 질병에 취약한지 알 수 있고, 가족력을 조사해 심혈관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를 짐작할 수 있고, 단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고, 저녁에 커피를 마시면 수면에 지장을 주는지 몸이 카페인을 분해하는 능력까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이런 온갖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 왜 안 쓰고 병에 걸릴 때까지 기다리는 걸까? 10대부터 심혈관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지 검진을 하라고? 건강한데 굳이?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저자는 이런 태도와 비용도 패러다임 전환을 가로막는 요소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의료 체계가 질병과 건강을 대하는 관점이라고 강조한다. 건강할 때 식단을 조절해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을
50% 줄인다면 그래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내줄까? 운동을 열심히 하고 혈압이 정상 범위로 유지되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의사가 검사 수치가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므로 약을 먹으라고 할까? 저자는 나이 들수록 근육량과 근력이 빠르게 줄어든다는 점을 생각해 보라고 한다. 80대에 넘어져 다치지 않으려면 40대부터 아니 20대와 30대부터 근력을 유지하고 몸의 안정성을 기르는 올바른 방식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몸이 쇠퇴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노년을 생각한다. 몸이 질병에 취약해지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저자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 지금까지 의학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생각해온 시점보다 훨씬 더 일찍부터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한다. 게다가 무턱대고 식사를 조절하고 운동을 하는 대신에 자신의 취약점을 파악하고서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자신의 몸 상태를 올바로 알고 젊고 건강하다고 여길 때부터 미리 올바른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면 질병 없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활기차게 생활하며 사는 기간이 그만큼 늘어난다고 본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포근한 시간 보내세요.